네, 오늘 만나볼 분은 전라북도 전주의 분향소를 지키는 분이신데요. 희생자 고 문효균 씨의 아버님 문성철 씨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예, 전주에도 분향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디에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옥마을 옆에 음, 풍남문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분향소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작년 12월 29일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요. 되게 많은 예, 어떤 예, 시민들은 찾아오고 계시는 거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서울분향소 같은 경우는 극우 단체가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전주는 좀 어때요? 전주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이제 추모제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각종 시민단체분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음, 도와주시고, 특히 이제 한옥마을에 관광원분들이 서울에 분향소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지방에 살다 보니까 가지 못했다고. 근데 음, 마침 관광을 왔다가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 정말 가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울면서 막 분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주변 상인분들은 좀 어떠세요? 주변 성인분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죠. 그래요. 대부분 상인분들이 이제 저희도 나이 또래가 많긴 하지만 음, 다 자식들을 키웠던 부모들이다 보니까 음, 분향소에 한번 오셔서 꽃 같은 청춘들의 사진을 보고는 음, 왜 이렇게 아름다운 애들이 어렵게 알 수도 없는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필요한 음, 물품도 제공해 주시고 막 그럽니다. 그래요. 예, 혹시 예. 극우 단체 몰려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거기에는? 구구단체는 아니지만 네. 개인적으로 와서 욕하거나 그런 건 있긴 하지만 뭐 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전주는 예, 아무래도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계시죠. 다행이네요. 예, 예. 근데 아무튼 전주 분향소를 생명의 장소 이렇게 부르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느낀 건데요. 예, 자식은 부모한테 살아온 인생이고 음, 앞으로 살아갈 희망과 용기의 대상인데 네, 그런 애가 사라진 순간에 갑자기 삶이 사라지고 앞으로 음, 살아야 할 게 없어졌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분향소를 설치하고 나서 그 가족들이 모여들고 먼저 간 아이들에 대해서 음, 서슴없이 막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다 울고 음, 또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분향 오신 분들이 공감해 주면 같이 울어주고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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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 집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예, 예, 굉장히 위험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예, 맞아요. 거의 예, 식사도 저희 2달 정도 좀 식사 못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분향소에 가족들이 모여서 아이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 더 하시라고. 음, 우리 진상 바뀌려면 살아나야 된다고 서로 음, 용기를 주다 보니까 그러게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저희가 다 죽었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예, 같네요. 예. 예, 예. 아버님 그러면 분향소를 매일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예. 여기는 이제 평일하고 토요일은 음. 시민단체분들이 지키시고 음. 일요일만 저희 유가족들만 가서 다 지켜요. 그렇죠. 또 예, 생업을 또 예. 영위해야 예, 되고.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음. 또 생업 접고 와서 또 음.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보통 이틀이나 3일 정도까지는 나가요. 그러게요. 예, 예.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실버스 이제 예, 여정이 엊그제 이제 모두 마무리됐고 5만 예. 명 이상 일단 동의를 모두 일단 얻었어요. 예, 예, 이제 예. 국회 청원 접수가 가능하게 됐는데 예. 일단 1차 목표는 달성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소회가 어떠세요? 사실 걱정 반 기대 반 많이 했었죠. 음. 그래서 한 달 안에 5만이 될 거라고는 뭐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진실버스 타고 이렇게 저도 이제 전주, 광주 이렇게 갔는데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가 예. 이제 저희가 법안 발의 청원을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퍼뜨리겠다. 내가 하겠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예. 아드님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버님에게 아드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저한테는 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죠. 솔직히 부모들한테 자식은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좋잖아요. 근데 그 애가 없어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웃음이 나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애 얼굴 보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애를 위해서 또 내일 또 열심히 뛰어보자 그런 존재잖아요. 모든 부모들한테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아드님 친구분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아드님을 두고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사인이 있었던 건가요? 예, 저도 처음 들었는데 예. 효균이가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일진이라는 애가 그 약한 애한테 돈 1,000원을 주면서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광경을 봤어요. 빵 셔틀을 시켰군요. 예. 그러니까 효균이가 딱 달려가가지고 그 1,000원을 뺏어가지고 그 애 면상에 집에 던지면서 네 빵은 네가 사 먹어 소리쳤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애가 주먹이 날아오고 효균이도 맞받아 쳐서 이제 둘이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제 학교에서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선생님은 또 불러다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형이지 뭐고는 반장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엉덩이 톡톡 토덕이면서 반에 돌아갔더니 애들이 얼마나 그동안 시달렸는지 효균이가 들어오니까 박수를 쳐주면서 환호를 하더래요. 그런 일과 또 이제 반에 약한 애들 있잖아요. 네. 약한 애들 있는데 걔네들 보호하려고 반 축구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그 애들을 넣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못 건들게 막았다고. 그래서 효균이불 그날 그 소리 듣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감에 불탔던 리더구만요. 예, 좀 그런 건 좀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참. 그런 애가 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친구들이 많아야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 그럼요. 요즘 뉴스를 보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뭐 뉴스 장식하는 게 학교 폭력이니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그 뉴스 보면 아드님이 더 생각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 우리 같은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냥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효균이 같은 애들이 필요하니까 먼저 데려갔을 거라고 그냥 스스로 위안을 하지만 그래요. 그냥 보고 싶습니다. 많이 좀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많이 보고 싶죠 정말. 에휴, 뭐 사실 말로 표현할 뭐 그것도 아니죠 사실. 근데 우리 아드님은 평소에 그럼 꿈이 뭐였어요? 그냥 다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여행 다니고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어려서부터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 PC를 혼자 조립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팔아서 용돈을 벌고 그랬었거든요. PC를 자기 조립해서 팔았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완성품이 비싸기 때문에 PC를 스스로 조립해서 그걸 만들어서 용돈을 벌었다고 친구들이 와서 막 너무 비싸게 팔았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장난삼아 한 건데 이제 컴퓨터 쪽에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이제 IT 개발 쪽으로 제가 가라고 소개를 했고 그 나름대로 이제 스페셜리스트도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생활도 회사 대표님 말 들어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기존 고객한테 양해를 구하고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직책이 좀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아, 승진하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예, 연봉도 많이 오르고. 아이고. 많이 좋아질 상황이었는데 세상이 참 원망스럽네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한마디로 그냥 그런 거잖아요. 예. 아이고. 그 아드님 시신을 전주로 옮기는 과정에서 뭐 별별 일 다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사연이에요? 그 시신이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 있으니까 그 시신을 저희는 이제 방송에서 보면 공무원이나 뭐 정부에서 1대1 대응이니 뭐니 해서 다 해줄 것처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서울에 도착해서 장례식장에 저희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 장례식장에서는 사망진단서를 띄워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망진단서를 어디 가서 띄워와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장례식장 치고는. 거기에 경찰도 많이 나와 있고 공무원도 많이 나와 있고 어느 누구도 뭐 도와주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양천경찰서에서 그 사망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저는 또 교통편이라든지 기타 편의를 제공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 편의도 제공 안 해주고 저희 처남하고 그 서울 처음 간 거리 길을 또 처남차 타고 가서 경찰서 가서 얘기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도 뭐 완전히 정신이 나갔지 식사는 뭐 거의 뭐 아예 자체가 안 되니까 뭐 거의 탈진 상태에서 저 애를 빨리 데려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 경찰서에서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한 1, 20분 있다가 나중에 연락 줄 테니 가 있으라고 하고 그래서 또 장례식장에 왔더니 이번에는 뭐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용산구청에서 3명이 나와 있어서 유족들한테 전체 거기 6분이 계셨거든요. 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애를 데려가고 싶으니까 애를 데려갈 수 있게끔 서류를 발급해주고 저 절차를 가르쳐주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이고. 그러더니 뭐 여기저기 전화를 하더니만은 뭐 1시간 정도 있으면 아마 우리가 알려드릴 겁니다.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오늘 저녁 12시까지는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또 1시간 있다가는 아무래도 오늘 밤은 안 되겠으니까 숙소에 가서 계시라고 숙소 마련했다고 해서 숙소에 갔죠. 새벽 1시 반에 검사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더니 대담 하는 말이 부검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분명히 당신들이 뉴스에서 압사에 의해서 질식사라고 그렇게 압사라고 했는데 무슨 부검이냐고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 했는데 아마 일부 유족들은 그 검사라는 그 직책에 대한 위압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일부 유족들은 그냥 멋모르고 보고 부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 그래서 그 검사원이 이제 그러시냐 검사라 그러면 서류를 빨리 마련해 줘야겠다고 새벽에 뭐 해서 아침에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다고 해서 아침 6시 반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또 택시 타고 또 저랑 저 아들내미하고 또 가서 7시 조금 넘어서 발급받고 그날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택시도 안 잡히고 택시를 한 30분을 기다렸는데 택시도 안 오고 그래서 하도 급해서 버스를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정신이 없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반대 방향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니어서 내리니까 9시더라고요. 이제 9시니까 출근 시간이 끝났잖아요. 예. 택시가 이제 그때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니까 9시 반 됐고 병원 관계자들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10시 넘어서 출발을 하게 됐죠. 그냥 애 하나 데려가는데 정부에서는 뭐 1대1 대응이니 뭐 완벽한 대응 해놓고는 실제로는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 아는 것도 없고. 알겠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네요. 상황이. 예.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이상민 장관 쪽이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정치적이라면서 장관이 어떻게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챙기느냐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님? 국가는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고
근데 사고 난 것도 막지 못했을 뿐더러 지금 사고 이후에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잖아요, 이분이. 예. 근데 국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진국이니 뭐 국격이 높은 나라니 말로 외치는데 지금 하는 행위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제가 볼 때는 조사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왜 나는지를 빨리 밝혀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선진국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은 뿐만 아니라 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말만 선진국 외치지 국가가 하는 행위나 뭐 이거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냥 후진국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묻고 책임져야 된다.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느냐. 사고도 사지만 앞으로 이런 걸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백서를 발간해서 조직을 재편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걸 국가가 안 하니까 저희가 외치는 거예요. 아버님, 이 참사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그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저희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 제3의 대구 참사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네. 근데 다시는 제2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아드님한테 꼭 전할 말씀은 어떤 걸까요? 우리 효균이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정말 보배 같은 존재였고 행복이었고 너무 30년간의 생활이 너무 즐거웠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헐헐 알아서 그곳에서 하고 싶은 거 살면서 잘 살기를 그냥 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그 친구들 가슴에 지금 효균 씨가 영웅으로 지금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 저번에 그 예. 신문 기사, 그 내용 신문 기사 나와서 보내줬더니 글자 그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드님은 절대로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기의 영원한 친구로서 가슴에 남아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셔야 돼요,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고 문효균 씨의 아버님 문성철 씨와 함께했습니다.